사업용 부동산은 아시죠? 예, 4.6%. 법인은 네, 요거 맞죠? 조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사실 보유세는 주거용보다 조금 더 작게 나오니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종부세는 뭐였지? 공제가 80억이었나요? 그래서 우선은 생각하지 말고, 네. 이제 월세는 이제 부가세 내야 되는데 이건 임차인한테 받아서 내면 되고 맞죠? 네. 그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로 빠지고 맞죠? 그 네, 상업용으로 받는 월세는 그 뭐야 분리과세 없고 무조건 종합소득세로 빠지고 네. 그다음에 양도세는 일반 개인으로는 50%, 1년 내에 2년 내 네, 40%, 예, 2년 넘으면 기본세율, 그다음에 법인은 2억 이하 9% 맞죠? 네. 그다음에 부가세는 건물분 부가세 주고 납부하고 포괄양수 양수도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고 서로 안 내고 안 받고 예, 법인 사업자도 다 가능하고 이제 이게 상업용이고요. 오피스텔이 쉬운 것 같지만 주거용이랑 이거랑 이제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의로 보면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개인은 그냥 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으로도 오피스텔은 가능합니다. 신기하게. 근데 상가는 개인으로 안 되잖아요. 네, 내가 들어가서 사업하든 아니면 내가 임대를 주면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되고 제가 임대를 주면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되고 제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자 등록도 내야 되고 맞죠? 그게 아니면 네, 그냥 개인으로 들고 있을 수 있고 개인이면은 이제 자기가 살거나 아니면 전입을 시킨 주거용 임차인을 주거나 이 얘기죠. 이것부터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또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주임사를 등록시켜서, 맞죠? 운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명의가 필요하죠? 법인 사업자를 내서 해도 되고. 근데 법인 사업자를 내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또 내도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네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명의는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먼저 개인이랑 개인 사업자 일대가 세금은 같거든요. 다시 한번 개인, 내가 살거나 아니면 그냥 사업자 없이 전입 주거나 혹은 전입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 임차인이 있거나 내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거나 그 오피스텔에 이 두 개는 이렇게 세금 관계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노무는 그냥 뺄게요. 맞죠? 요거는 할 생각 없으시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전략에 있어서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혹시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얘기하는 건데 조금 이따가 요거 이야기 잠시 하고 네, 근데 이제 도드나우님은 법인 사업자로 하실 네, 거잖아요. 공매대인님 혹시 어떤 명의로 하실 생각 있어요? 이 네 개 중에 개인 사업자, 주주임사,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네,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네, 맞죠? 예, 네. 이걸로 하실 거고 두두나우님은 법인 사업자로 하실 거고. 공매대인님은 주임사를 잘하면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그 하나의 라인 때문에 설명할게요. 이게 헷갈리는 게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잖아요. 근데 그게 세금마다 달라요. 세금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거주용이냐 업무용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보통 그건 양도세 측면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머릿속에는 세 가지 분류입니다. 세 가지 분류. 아시겠죠? 우선 첫 번째 분류는 지방세에 있어서 주택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 두 번째 기준은 국세에 있어서 주택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 이 두 개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지방세에 있어서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 가르는 기준. 주택이 아닌 건 업무용으로 본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네. 국세에 있어서 주택이냐 아니냐 가르는 기준. 자, 그럼 지방세는 어떤 세금일까요? 여기서. 재산세 같은 경우. 네. 또요.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취득. 이 두 개죠.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네. 예. 그 다음에 국세는요. 종부세, 양도세. 예, 여기 나와 있는 그렇고, 그리고 임대소득세도 우리가 네. 지금 저기 이거 뺐거든요. 이건 경월세라 가지고. 네. 근데 임대소득세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피스텔 할 때. 임대소득세가 뭔지 아시죠? 아까 이게 임대소득세죠? 네. 월세는 사업소득이다. 맞죠? 그럼 오피는 사업소득일까요? 그것도 임대소득세잖아요. 네. 맞죠? 임대소득세는 국세라고 했어요? 아니면 지방세라고 했어요? 소득세니까 소득세는 국세? 다 국세예요. 네. 맞죠? 네. 근데 부가세는요? 부가세도 국세예요. 국세.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경월세는 어려워서 안 들어갔는데 여기 제가 두 개를 더 설명할 거예요. 임대소득세랑 부가세. 알겠죠? 그래서 네, 국세는 임대소득세, 부가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게 다 국세예요.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임대소득세를 그냥 말하고 넘어갈게요. 임대소득세는 이게 업무용으로 본다고 하면 얘랑 똑같이 되는 거죠. 종합소득세로 사업소득으로 바로 들어가겠죠. 만약에 주거용으로 본다면요. 주택 임대소득세를. 주거용으로 된다면 여기에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나 아파트 월세를 받아요. 종합소득세로 들어갈까요? 그거는, 헷갈리죠. 법이 바뀌었어요. 2년 전에. 네. 종합소득세로 이제 넣기로 했어요. 문 어, 정권 때. 그래서 지금 내년 5월까지 우리가 임대차 입법할 때 전월세 신고제 하기로 했잖아요. 그 하는 이유가 주거용 부동산 월세도 종소세로 소득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월세 신고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이게 이제 세팅이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가구 월세 받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이제 나라에서 이 데이터를 잡는다라는 거지. 소득세 내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다가구나 주택이나 이런 거를 임대소득세 신고 안 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나라에서 전체 이렇게 조사 때리지 않는 이상 몰라요. 소득세 신고 안 하면. 그래서 임대소득세 신고를 보통 안 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세무사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헷갈리는 거 이거예요. 오피스텔은 그러면 임대소득세가 뭐냐? 맞죠? 그것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국세로 봤을 때 주택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이라고 그래요. 국세 안에.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임대소득세가 주택 월세가 되느냐, 상업용 월세가 되느냐 정해지는 겁니다. 예. 만약에 주거용 월세가 된다면 분리과세 2천만 원이 가능해져요. 근데 오피스텔인데도 이게 상업용 임대소득세로 보잖아요. 그럼 분리과세 2천만 원이 안 되고 바로 종소세로 다 들어가요. 사업소득으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두 가지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지방세법에 있어서 주택이냐 아니냐, 소득세법에 있어서 소득세법이 국세예요. 소득세법에 있어서 주택이냐 아니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정답부터 말하면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주택의 정의부터 얘기할게요.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주택의 정의는 실질과세에 따른다예요. 똑같이 공부상 용도에도 따른다. 라고도 나와 있긴 한데 소득세법은 실질과세에 따른다에 더 중점을 많이 둬요. 왜냐하면 나중에 양도세를 뽑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장난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다를 더 집중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소득세법은. 그러면 어떤 법들이 이걸 다 이제 적용되는 거죠? 부가세, 양도소득세, 알겠어. 임대소득세, 종부세. 맞죠? 이것들은 다시 실제 현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국세청에서 판단해서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가 상가든 공장이든 오피스텔이든 사무실이든 상관이 없이요. 싱크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침대가 있고 사람이 라면을 끓여 먹고 살고 있는 데이터가 국세청에서 얻으면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에 예를 들어서 전입도 안 돼 있는데 밤마다 가스 계량기가 돌아간 데이터가 있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밤에 거기서 편의점에서 카드를 쓴 데이터가 웃긴 건 국세청 슈퍼컴퓨터에서 볼 수 있대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 양도할 때 그 오피스텔 양도소득세를 뭘로 매긴다? 그 데이터를 본다면 국세청에서 그렇죠.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피스텔을 보통 주택으로 보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절세를 위해서 이걸 상가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어떻게든 보수적으로 얘는 주택으로 쓴 게 아니야? 이걸 눈여겨 본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려면 어떻게든 주택으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소명하라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항상 해야 되냐면 주거용으로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싶다면 그냥 양도소득 신고하면 소명하라고 안 나올 거예요. 상가로 소명하라고. 근데 어떨 때 소명하라고 많이 할까요? 주거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님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세무사한테 뭐가 떨어진다 한 번씩 무조건은 아니에요. 나중에 갑자기 소명해라. 이게 상가라는 걸 소명해라.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은 이런 걸 줘야 돼요. 먼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 맞죠? 임차인이 이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했다. 첫 번째. 근데 국세청에서는 그걸로는 모자란대. 또 내라. 그러면 어떤 건다? 임대인이 일반 임대사업자로서 세금 영수증을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다. 맞죠? 요 정도까지 가야 구세청에서 오케이 상가 양도세 신고 오케이 이래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래요. 임대소득세도
방금과 같은 것이 거쳐져야 주택이 되고 상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임대소득세도. 부가세도 어때요? 부가세도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부가세도 실질 현황, 실제 여기서 주거용으로 누가 쓴다고 하면 주택 부가세로 되는 거고, 실제 쓰는 게 아니면 상가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이 기준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국세는 소득세법에 따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종부세는 종부세법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어렵죠? 종부세는 종부세법이라고 따로 있는데, 자, 종부세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세법에는 주택이란 해가지고 기준이 뭐라 나와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 실질과세에 따른다. 웃긴 건 지방세법도 주택이 실질 현황에 따른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요, 지자체는 크기가 작잖아요. 호실 하나하나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 항목인가 다 항목에 뭐라 적혀 있냐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재산세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100% 지자체에서는요, 얘가 주택이냐 아니냐를 가를 때 뭘로 가른다고? 전산의 공부. 재산세가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 딱 그걸로 판정 내버려요. 그러면 지방세 두 개가 뭐라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거? 세. 재산세, 취득세. 근데 지금 취득세가 또 우리한테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오피스 할 때, 오피스텔 할 때. 맞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 이제부터 뭘로 잡는다고요? 이 오피스텔이 그 전산에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냐? 주거용으로 등록돼 있냐에 따라서 이 취득세가 주택 취득세가 되느냐? 상가 취득세가 되느냐가 나뉘는 겁니다. 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오피스텔은 살 때는 무조건 4.6 아닌가요? 맞죠? 4.6 맞죠? 지방교육세까지. 근데 뭐가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택 취득세로 되면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 그 다음 아파트 살 때, 중가를 매길 때 주택 수에 들어가겠죠, 얘가. 네.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오피스텔이 업무용 재산세로 돼 있어요. 전산에. 우리가 매입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주택인 상황에서 1오피스텔을 샀는데 그 1오피스텔이 업무용 재산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둘 다 비규제예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아파트를 사요. 그럼 이 세 번째 아파트는 비규제라고 쳤을 때 취득세 몇 프로일까요? 1.1. 1.1. 왜 주택수가 두 번째라서 1.1이죠. 만약에 1아파트인 상황에서 이 1오피스텔을 샀는데 이 1오피스텔이 주거용 재산세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산 아파트는 취득세 몇 프로일까요? 8%. 8.8입니다. 8.8. 네. 이게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거용 재산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오피스텔은. 잘 네. 보세요. 이 오피스텔은 취득세상 그냥 주택인 거예요. 그냥 주택으로 본다고요. 근데 취득세 중과를 매기는 관할 간청이 어디라고요? 지방. 지자체니까 지방세를 지자체.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거용 재산세로 돼 있으면. 그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재산세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소유권이 아니면은 공무원한테 전화하면 잘 안 알려줘요. 근데 제 노하우가 매입 전에 알고 싶잖아요. 임장 갔는데 경매 물건. 그 어떻게든 부동산 아줌마를 잘 꼬아. 경매 물건이라 하지 말고 그 부동산 아줌마도 우리가 일반 매매를 하는 것처럼 물어보던지 그게 아니면 경매 물건으로 그 아줌마한테 뭔가를 우리가 좀 잘 해주고 아줌마한테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를 하게끔 해요. 공무원한테. 그럼 공무원이 안 알려주려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중개를 하려면 당신이 이걸 알려줘야지 중개가 가능합니다. 세금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알려주더라고. 음. 알겠죠? 그렇게 해서 듣고 하면 되고. 근데 낙찰 받고 나서 알아도 돼요. 자, 낙찰 받았죠. 내 소유권 잠금 쳤죠. 공무원한테 전화하면 내가 소유권 알려주겠죠, 이거. 네. 이걸 인터넷에서 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업무용 재산세입니다 하면 두 분의 우선 그 포트폴리오상 업무용 재산세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혹시나 집안채를 더 사면 큰일 나니까. 예, 그럼 업무용 재산세입니다. 상관없죠, 아무것도. 재산세도 업무용으로 나올 거고. 근데 음. 한 번씩 주거용입니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앞전에 이 사람이 주거용 재산세가 조금 더 작게 내거든요, 재산세를. 그래서 그 몇만 원 아끼려고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해 놨을 수도 있어요. 앞전에 있는 사람이. 맞죠? 근데 경매 올라왔다가 돼 있어가지고 지자체 전산 행정에는 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앞전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 놓은 거예요. 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요, 이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동으로.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지자체는 소유권 이동이 되면 자동으로 상업용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는데 경매로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지자체는 일반 매수를 하더라도 이게 안 바뀌어 있대요. 다음 매수인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체크했는데 업무용이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만약에 주거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경 신청.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원칙은 실사를 와야 돼요. 근데 안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선 온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예. 자, 그러면 실사를 우리가 이제 막 낙찰 받았으니까 빨리 월세 받고 싶어서 임차인이 온 상태에서 실사를 받아야 될까요? 공실로 받아야 아니, 될까요? 공실로. 왜? 지방세법의 주택이란의 첫 번째도 실질 과세에 따른다니까 전입 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 봤는데 공무원이 해주면 안 되죠. 변경 네. 신고를 맞죠? 그래서 공실로 해놓고 공무원이 막 따지겠죠. 너 이거 주거로 쓸 거 아니냐? 아니, 내가 쓸 건데 혹은 사업자 등록 임차에 놓을 건데 하고 주장을 해야겠죠. 맞죠? 그러면 오케이 공무원이 오케이 우선 오케이 하고 이제 업무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맞죠? 이해 갔죠, 여러분? 자, 근데 저는 이걸 옛날에 몰랐어요. 처음에 오피스텔 막 매입할 때 저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21년에. 근데 제가 하나가 주거용 재산 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재산세 신고할 때 보니까. 어, 그럼 저는 지금 이번에 다가구 샀을 때 팔래야 되잖아, 그래되면. 근데 왜 저는 팔을 안 낼까요? 분명 저는 아파트, 서울 아파트 하나 1억이야 여러 개? 1억이야는 빠지는 거니까. 서울 아파트 하나에 이 오피스텔 하나가 주거용 재산세인데 그 다음에 다가구를 샀는데 저는 왜 다가구를 1.1로 냈을까요? 업무용이거나 기준시가가 1억이 한대 해가지고. 그렇죠. 주거용 재산세라도 오피스텔이 기준시가 1억 이하면 아파트 1억 이하처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전입돼 있었기 때문에 변경 신고도 안 돼 음, 맞죠? 그때 몰랐으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택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거용 재산세 돼 있으면 취득세상에서는 그냥 공시가 1억이 아파트로 보는 겁니다. 예, 지방세에서 아주 중과를 체크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하나가 연결됩니다. 이 지방세. 종부세 있잖아요. 종부세는 분명 국세잖아요. 네. 그리고 종부세는 종부세법에 또 주택이라는 해서 실질과세에 따른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종부세 데이터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종부세 재산세. 데이터는 신기한 건 재산세 데이터가 국세청으로 가요. 신기한 루트로. 신기하죠? 그러니까 업무용 재산세면 업무용 종부세로 국세청에서 받아들입니다. 주거용 재산세면 주거용 종부세로 받아들입니다. 국세청에서. 즉 신기하게 종부세는 국세지만 우리 투자자로서 얘를 주택이냐 아니냐 따질 때는 재산세가 업무용이면 이 종부세도 업무용 종부세로 빠지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종부세가 한때 엄청 무서웠어요, 여러분. 종부세 때문에 오피스텔을 다 파는 상황이 있었어요, 예전에.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그 종부세가 9억 공제, 11억 공제 이렇게 올라갈 때 다주택자는 6억 공제였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 아저씨가 오피스텔이 주택이 들어간지 모르고 이제 소급 적용을 당한 거야, 종부세에.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9억이나 11억 공제 당하면은 종부세를 안 내는데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 종부세로 들어가면서 6억 공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잘 보세요. 이것도 주거용 종부세 돼가면 이 오피스텔은 그냥 주택 종부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최초에 이 건축물 용도랑 상관없어요, 이 세금이라는 건. 주택이란에 들어가면 주택인 거예요, 그 세금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종부세도 음, 중요합니다. 지금은 9억 공제라서 이게 큰 영향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집을 안 갖고 있으신 분은. 하지만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재산세 데이터가 종부세가 판별됩니다. 그래서 업무용 재산세면요. 이 오피스텔에 뭘 걱정할 필요 없다?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는 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다 상가취득세, 종부세, 재산세로 바뀌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가 지방세 관련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가름 짓는 기준이었습니다. 예, 제가 노하우까지 알려드렸죠. 중개사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공실로 변경 신청해라. 근데 양재슈님, 저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전수검사하면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근데 여러분 지자체 인원으로 전수검사 가능할까요? 네, 안 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업무용 재산세가 좀 더 많이 내거든요. 크기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일부러 업무용 재산세를 음, 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일부러 놔둔대요. 왜냐면 주거용인 거 밝혀내봤자 자기들은 이익이 되는 게 없대요. 업무용을 해주면 더 좋은 거야.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건 지방세로 들어간대요. 재산세는. 근데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하자면 한 번씩 있잖아요. 업무용 재산세로 쓰고 있다가 한 번씩 지자체에서 네 업무용 재산세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이제 소명해라라는 편지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선은 그런 일도 있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것도 하나, 예, 높아지면 한번 얘기하고 들어가고요. 저는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예, 업무 제한사 지금 두 개인가 세 개 들고 있는데, 다 전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웃기죠? 전입이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제 걸 상가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자체에서 전입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전수검사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놀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전입을 하나하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본다는 게, 예, 그게 아직 기술적으로 안 돼 있어요. 예, 저도 세금하면서 대출하면서 너무 재밌는 게 이 기간끼리 데이터가 넘어가는 게 한정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매매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주택으로 안 보지 않냐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대출 내용을 모른대요. 이 집에 대해서. 금융 기록을 못 본대요. 예. 그 다 세무사님 알려줬어요. 예전에 경월세 세무사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끼리 데이터 공유가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이리저리.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소득세법, 즉 국세에 들어간 세금인 소득세법은 이미 답을 드렸죠. 실제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든 국세청은 소명을 하거나 자기들이 막 밝혀내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밝혀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웃긴 건 안 걸리고 넘어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 주변에.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냥 업무용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신고는 돼요, 그냥.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1년, 2년 뒤에도 온답니다. 야, 너 그때 이거 주택으로 안 하고 네 비과세 받았지? 예? 너 그때 이거 오피스텔 주택이었으니까 비과세 받은 양도세 5억 내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판례들로 제가 이제 이 양도세 얘기를 지금 해드릴 거예요. 판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사람도. 맞죠? 그래서 그럼 실질과세에 따른다는 게 어디까지 실질과세로, 그러니까 진짜 어디까지 파는 거냐, 국세청이 실제 사람이 살고 있냐 아니냐를 얘기를 할게요. 우선요, 보수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국세청은 오피스텔 있잖아요. 전입돼 있으면 우선 100% 주거로 보겠죠. 그럼 100%예요, 전입이 돼 있으면.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전입도 안 돼 있고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어, 임차인이.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전입 신고도 안 하고 사업자 등록 신고도 안 했어. 그러면 국세청은요, 보수적으로 그냥 주택으로 보더라고요. 다시 한번. 임차인은 보통 전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단기 임대나 아니면 그냥 가족이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이나 아니면 자기 가족이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입도 안 돼 있고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으니까 뭐 어떤 현황인지 모르잖아. 근데 국세청에서 그냥 주택으로 우선 본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국세청한테 아닙니다라고 하고 막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주택 상가로 볼 수 있을까요? 전입도 안 돼 있고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럼 한 가지밖에 없어요. 피해갈 수 있는 거 상가로. 공실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공실. 맞죠?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있겠죠. 관리사무소장한테 받는다든지 공실 확인증을. 아니면 전기 한전이 끊겨 있다든지 도시가스가 잠겨 있었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세청에. 그래야 빠져나갈 수 있어요. 공실이었으니까. 근데 공실은 왜 주택이 아니죠? 원래 오피스텔은 사무실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정확하게 정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최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실로 소명을 했는데도 너 주택이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국세청에서. 왜? 공실인데 왜 대체 공실이면 사무실이죠. 오피스텔이. 이러니까 뭘 하냐면 니는 그 앞전까지 전입을 주고 있었잖아. 그러면 이거는 주거용의 용도로 쓴다는 거 아니야? 와, 맞는 것 같긴 해요, 또 그들은. 왜냐면 용도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네. 공실이니까 주거용으로 안 줄게가 아니라 국세청의 판단이 맞긴 해요. 용도가 주택이면 얘는 주택 세금으로 떼는 게 맞잖아요, 양도세를. 맞죠? 그러니까 이거요. 나는 공실이라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한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이때까지 거기를 전입으로 사람들한테 사람을 살게끔 써 왔는데 그래서 지금 공실인 상황인데 그럼 주거용 용도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는 걔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자기 아빠 그 사업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를 졸라 창고처럼 쌓아 그렇게 해서 벗어났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다. 왜? 공실이라서 창고로 쓰고 있다고. 우리 아빠 창고로 쓰면 못 쓰냐고. 우리 아빠 여기 사업자 등록할 거라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그래서 이건 자주자주 소송에 올라갑니다. 이게 왜 소송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비과세를 못 받으면 진짜 아장나는 거예요. 이거 공실이나 사업자 등록 임차인으로 이거 상가 처리하고 지금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집을. 근데 기존 집 비과세 하면 몇 억씩 받잖아요. 서울 사람들. 근데 나중에 1년 뒤에 이거 소명해라 했는데 소명 못 해가지고 갑자기 4억을 내라. 너 그때 비과세 그거 아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4억을 내라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 선임해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제 그 친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소명을 잘했죠. 창고로도 쓰고 있고, 박스도 해놓고 사진도 찍고, 맞죠? 이제 이렇게 해서 사무실 공실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상가 신고가 끝났었거든요. 이미 앞전에.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임차를 받을 거잖아요. 임차를 받을 건데, 전입이 돼 있어. 그럼 당연히 이거 팔 때 주택으로 보겠죠? 근데 전입이 안 돼 있어. 단기 임대나 33M2를 해. 그래도 구세청에서 주택으로 본다라고 보수적으로 생각해야겠죠? 그럼 진짜 주택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사업자 등록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해서 들어온 경우,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빠져나가기가 좀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요새는 더 법을 바꿨다니까요, 작년 초에. 법에 뭐라 또 바꾼 줄 아세요? 소득세법 어디에서? 하도 고시원이나 상가에 사람들을 그냥 실질 현황으로 주거로 쓰게 해놓고 다 상가 양도세 신고하니까 막 싸우잖아요, 국세청이랑.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새롭게 세법 개정안에 뭘 넣어놨냐면 출입구가 있고 싱크대가 있고 누가 봐도 주거로 사는 것 같은 설비가 있으면 주택이다. 이것까지 세법 개정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국세청은 어떻게든 자기는 싸우기 싫고 무조건 주택으로 받겠다. 애매한 것도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제가 딱 확실하게 상가로 빠져나가는 딱 확실한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사업자 등록 임차인이 사무실로 써야 됩니다. 잠을 자더라도.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끊어주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까지 시켜야 돼요. 이 오피스텔을. 그렇게 해야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제가 계속 헷갈리게 해서 죄송한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데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계산서까지 끊어주는데도 주택으로 된 판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리길 원하죠. 세세하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쓰리룸 아파텔이었습니다. 쓰리룸 아파텔, 롯데 시그니엘처럼. 쓰리룸 아파텔. 분당에 많잖아요, 그런 거. 서울에도. 거기에 이제 작업을 쳐놓은 거지, 이 사람 나름대로. 사업자 등록 임차인도 시키고, 자기 아는 사람 넣어가지고, 임대차 계약도 하고. 했는데, 국세청에서 뭘 했냐면, 야, 주택이다, 저거. 근데 판사님이 뭘 했냐?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주거용이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맨 마지막 기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상업용으로 양도소득세, 부가세, 임대소득세 상업용 처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원룸이라든지 싱크대는 있어도 돼.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면 사무실에서 탕비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싱크대는? 맞죠? 네. 그 싱크대를 뺄 필요는 없는데 누가 봐도 사무실로 혹은 사업의 목적으로 임차인이 쓰고 있는 원룸에서 1.5룸 정도의 오피스텔까지만 될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보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선생님 33 그 M2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걸로 만약에 법인으로 해서 그냥 아예 임차를 안 받고 그 전입을 안 할 거잖아요. 단기 임대니까. 네. 그러고 그냥 한 주, 두 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돌리면 이건 전입도 안 돼 있고 그 모르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안 잘 하나요? 보세요. 슈퍼컴퓨터는 그 아, 호실에 가스 계량기, 한전 사용량까지 요청하면 줘야 됩니다. 공기관에서. 만약에 임차인이 등록됐다면 카드 사용량까지 본다니까요. 카드 쓴 위치까지. 그리고 어떻게까지 조사했더라? 그 임차인한테 메일도 보내고요. 국세청에서. 너 거기 살았었냐, 그때? 어떻게든 거두려고 그러더라고, 진짜로. 이렇게 심하게 세게 한지 몰랐죠. 그게 네. 전입 신고는 안 돼 있지만 어쨌든 단기 임대 계약을 썼으니까 그 사람을 조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기 임대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세청 직원이. 그 호실로 에너지 사용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청을 하면 온대요, 이렇게. 요청 권한 보내면, 볼 수 있게. 막, 보자, 이렇게.
그렇게 실질 현황을 파악을 하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국세청은.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자체는 그냥 재산세 업무용으로 보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양도세는 그냥 주택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냥. 아니, 빠져나가기가 아니, 아니, 아니. 상당히 힘들겠는데. 아니요. 근데 제가 너무 좀 보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는 이렇게 그냥 공실로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상가 신고합니다. 공실 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공실로 만들어 놓고 파세요, 그냥. 근데 저는 어떻게 소명할 거냐면요. 우리 경매로 받았잖아요. 경매로 받았으니까 내가 그 전에 전입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맞죠? 어, 네. 경매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내 사무실이나 사업자 등록 임차인을 들으려고 경매로 받은 겁니다 하면 구설청에서 뭐라 못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음, 그러니까 제 말은 임차를 안 놓고 공실로 오피스텔을 단타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이 발언은.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차를 계속 주다가 가장 어, 많이 하는 편법이 임차를 빼고 공실 상태에서 지금 네. 상가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제 경험으로는 한 7, 80%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냥 음, 넘어가는데 간혹 그렇게 그게 제 주변에서 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될 겁니다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만약에 임차를 빼고 한 달 정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박스 같은 걸로 세팅해 놓고 진짜 사업용으로 썼다. 이렇게 소명을 해버리면. 되죠.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거든요. 진짜 사업용으로 썼다는 증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된다니까요, 그렇게. 아니면 내가 사업하려고 했다. 아니면 정말 사업자 등록을 하나 내서 그쪽으로 넣어, 내 오피스텔을. 무슨 말인지 음, 알겠어요? 네네. 아니면, 양도 시점에 주택으로 쓰다가 양도 시점에 내가 매매사업자를 내서 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양도 하면은 또 그건 또 안 되나요? 되죠. 저쪽에서 파악만 받으면 돼. 내가 사업의 용도로 썼다면 되는 거예요. 증빙할 수 있다면. 네, 내가 사업의 용도로 썼다면. 근데 그렇게까지 작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예. 음,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든 소명하고 설득할 수 있으면 돼요. 사업으로 썼다고. 음, 그러니까 창고로 썼다.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박스 쫙 올려놓고 사진 찍어놓고. 좋은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피스텔 본점 주소지를 그냥 그 오피스텔로 놓더라고. 오피스텔 한다 칠 때. 그럼 세무서에서 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법인 본사 사업자를 쓰려고 했는데 이제 본사 주소지를 옮기기 위해서 팔았다 이런데 누가 할 건데 맞죠? 자, 그런 네. 식으로 하는 방법도 쓰더라 주변에 보니까. 음, 예.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설명합니다. 정답은 없다라는 건데 어떻게든 소명하고 설득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시겠죠? 매매 사업자도 비슷하죠? 지금 매매 사업자 얘기는 아니지만 매매 사업자도 항상 저도 질문해. 이거 매매 사업자도 되나요? 그럼 저는 항상 뭐라요? 사업자 진짜 사업으로 하는 행위를 만들어라고 설득을 하는 거라고 소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양도세. 자, 그러면 자, 그다음 이제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만약에 주거용으로 된다라고 하면 공매대행님이 이걸 단타하면 몇 퍼센트 내야 돼요? 이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6개월 내에 팔았다. 만약에 이게 전입이 안 했는데도 실질 현황으로 주거로 걸렸어. 국세청한테. 그러면은 중과 안 된다면은 일단 70%. 그렇죠. 77% 내야 되는 거죠. 예. 두두나우님은요? 두두나우님은 상가로 내가 이거를 법인으로 상가로 내가 이걸 팔고 싶었는데 네. 국세청에서 소명하라 했는데 내가 소명을 못했어. 네. 예. 그럼 주거용으로 본다는 얘기죠, 걔네들이. 네. 예. 내가 만약에 이걸 이기고 싶으면 행정소송 해야겠죠? 근데 네.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어. 자, 네. 그러면 얼마 내야 돼요? 이게 주거용으로 이제 만약에 신고된다고 하면? 그 추가가세 20%. 맞습니다. 이거 추가세 20% 내야 되죠.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평 물건도 그 주택을 어쨌든 판 거라서 20% 냈거든요. 네네네네. 자, 그럼 법인세랑 추가가세가 세율적으로 언제 빠져나가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2월, 3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비용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추가가세를 막겠대. 추가가세는 무조건 그게 안 된다고 하던데. 네. 추가가세는 앞단에 그 뭐예요? 양도 차익이 그거잖아요. 그 뭐야? 자본적 지출. 그거 빼고 그다음 추가가세를 나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졸라 똑똑하게. 그 얘기 음, 뭐냐면 법인세는 우리가 비용 처리 다 해가지고 남은 소득에서 9% 처리하잖아요. 근데 네. 추가가세는 양도소득세 개인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과표 잡듯이 그렇게 해요. 네. 먼저 양도가에 마이너스 지득가에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만 빼는 거야. 필요경비랑 필요경비 뭐예요? 이제 뭐 취득세, 중개수수료 그다음에 뭐만 뺀다?
발코니나 보일러 교체 이런 것만 빼고 그다음에 바로 20%를 날라가고 그다음에 비용 처리 졸라 하고 맨 끝에 법인세 9% 맞죠? 누나님 그렇게 네, 했을 거예요. 네. 예, 요 사항은 이제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 서, 요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양도세는 어쨌든 뭐 주택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그냥 저는 재산세나 종부세 때문인 것으로도 알았었는데 이게 그러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상가용으로 되어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는 그 상가용으로 계속 나가겠네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지자체에서는 모른다. 조사를 안 하잖아요. 저희 집에. 국세청이랑 그런, 지방세 데이터가 왔다 갔다 안 하고요. 그러면은 예. 이게 주거용이라는 건 내가 신고하기 전에는 지방 지자체에서는 잘 모르고 업무용으로만 생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재산세, 주거용이다 신고하기 전에는 보통. 재산세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낙찰 받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업무용 재산세로 돼 있는데요. 간혹 몇 프로 정도는 주거용 재산세로 그냥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전 소유자가. 전 소유자가 주택임대사업자를 했든 아니면 예. 그냥 주거용 재산세로 변경해놨든 그러면 이제 예. 이걸 다시 돌아가는 애들도 있는데 경매상에서 이게 안 돌아가는 애들이 많대요. 행정적으로. 그럼 우리가 변경 신고를 해야죠. 그 말입니다. 그럼 예. 변경신고를 해서 어쨌든 상가용으로 되면 그 세입자한테는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할 필요는 없겠네요, 굳이. 없다니까요. 사람들 잘 모르고 막 그런 거 한다니까요. 우리도 전입신고 하지 마.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네.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싸게 해주잖아요, 보통. 근데 전입신고 하지 말라는 게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임, 임대소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제 임대소득세 얘기를 할게요. 졸라 복잡하죠, 진짜? 아, 임대소득세는 이제 같은 소득세법이잖아요. 네, 임대소득세는 소득세법인데, 그럼 똑같이 실질과세로 양도소득세랑 임대소득세를 같이 이제 판단하겠죠, 국세청에서? 예, 예, 맞죠? 네. 그래서 임대소득세를 지금 이제 법이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피스텔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입을 주거나 아니면 전입을 안 하게끔 하거나 임대소득세를 대부분은 소득세 신고를 안 해요, 사람들이. 원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알지를 못하니까. 웃긴 게 전입을 해도 임대소득세까지는 못 잡는다니까요, 나라에서. 그게 안 된대. 전입을 안 하면 아예 모르고. 그러니까 뭘 만들었다고요, 아까 제가? 임대소득세 거들라고? 전월세 신고제를 만든다고요. 예. 전월세 신고제로 전입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월세 신고제가 따라가요,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가 따라가면 확정 신고가 이제 따라가고 시스템을 그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 저 그 노원 중개그린 오늘 전세 계약서 썼거든요. 야, 빠르네. 네, 그냥 집이 좋다 보니까 바로 그냥 오겠다고 해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는데 오늘 바로 해서 확정신고 그거 하러 가면 된다 해가지고 저한테 바로 문자가 왔어요. 주택임대차 예, 그거 전월세 임대차 신고 됐습니다. 그건 거죠. 그 전월세 신고가 된 거예요, 자동으로. 아, 졸라 짱나죠. 그래서 자, 임대소득세는 다시 말할게요. 역사적으로 신고 안 했습니다. 오피스텔로 그냥 월세 받는 거. 근데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이 있고 이 사람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맞죠? 부가세 신고를 하면 네. 임차인이. 네. 그러려면 나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맞죠? 그럼 나는 네. 일반 임대사업자니까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니까 나는 이제 사업소득 데이터가 남죠? 그러니까 네. 이걸 사업소득으로 이제 종소세 신고를 해야겠죠. 5월에. 자, 그러면 일반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때까지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단 말인 거예요. 주거용으로 그냥 월세 받으면서. 맞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거둘 거라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소득세를 걷기 위한 사업자 등록도 하라고 하고, 지자체 지금. 아무도 안 했겠지만 지금. 이것도 왜 지금 약간 소강 상태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걸 엄청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어요. 세금 거두려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이 지금 임대소득세 걷는 거를 크게 드라이브를 안 걸고 있대요. 근데 또 정권 바뀌면 이 소득세를 이재명 선생님이 되면 또 적극적으로 소득세 거둘 수 있어요. 임대소득세. 저도 다가구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뺏길까 봐. 그래서 다가구 어떻게든 전입 안 하게끔 지금 단기 임대로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도. 하여튼 임대소득세 잘 하셔야 돼요. 월세 받고 살려면. 예, 임대소득세 진짜 연구 잘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전입을 한다. 맞죠? FM으로 전입을 하거나 이제 주택으로 월세를 받으면 뭘 해야 된다고 FM으로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진짜. FM으로. 예. 근데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 강제적으로 하게끔 더 하겠죠, 내년부터. 자, 그럼 FM으로 얘기할게요. 어떻게든 이제 상가 월세면 무조건 이제 종합소득세 들어가는 거 알죠, 이제? 자, 근데
전입을 했든 안 했든 주거용으로 월세를 받으면 이때까지는 안 냈는데 이제 이것도 임대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거고 요때 이제 주택 임대소득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다가구로 한 달에 200을 받고 있어요. 수입 월세를. 제가 말하는 거는 수입 월세입니다. 대출이자 까고 나온 월세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한 수입 월세. 이게 현재 100만 원이고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수입 월세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네, 주택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거 주택 월세를 따로 합산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을 하고 상가용, 상업용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다 합쳐서 계산을 하거든요. 세금 신고할 때. 자, 그럼 방금은 나는 이제 월에 얼마 받는 사람이에요? 130. 130을 받는 사람이죠? 네, 맞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12개월 하면 1,600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1,600만 원을 이걸 종소세로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FM으로는. 근데 진짜 웃기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냐면 과표가 지금 몇십 프로 될 거 아니에요? 3, 40%. 그러면 주택 월세가 여러분 3분의 1까지면 남는 게 없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다가구 하는 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진짜 큰 거예요. 임대소득세 관리 잘해야 돼요. 법인도 똑같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법인도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2천만 원 이하면.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1,600만 원이라 했잖아요. 네, FM으로는 종수세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네, 주택을 이제 좀 봐주는 거야.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것 때문에 노후를 살고 있는데, 이거 다 종수세로 넣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 금액으로 주택 월세를 다 합쳤을 때 연에 2천만 원을 안 넘으면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자, 이건 다가구,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거용 다 합산해서 하는 얘기겠죠. 근데 이 2천만 원에 뭐도 들어간 줄 아십니까? 전세 보증금도 환산해서 들어갑니다. 내가 전세를 받고 있으면.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좀 작게 책정이 돼요. 다시 내가 3주택 이상이면 전세 보증금도 환산 월세로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고 1년치로. 두 번째, 내가 실제 주택 월세 받고 있는 것도 수입 금액으로 1년치로 들어가고 FM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네, 2천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되고. 그럼 네, 소득이 많은 사람이면 다 풀리는 거예요. 안 남아요. 이거 주택 월세, 네, 다가구 월세. 맞죠? 네, 이게 FM입니다. 근데 2천만 원 이하면 어떻게 돼요? 분리과세 분리과세. 돼가지고요. 소득세가 진짜 작아요. 그냥 14%만 내면 되는데 14%도 커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필요 경비를 그냥 빡 한 50에서 60을 필요 경비를 팍 끊어줘요. 그냥 그 전체 음, 수익 금액에. 내가 대출 금액 이걸 막 장부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2천만 원 벌었잖아요. 60%를 그냥 필요 경비하고 날려. 그러면 소득이 얼마 남아요? 800이 남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필요 경비 처리해가지고 몇백을 또 빼줘, 공제를. 그럼 음, 거기에 14%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한 몇십만 원, 10만 원씩, 20만 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종소세로 빠지잖아요? 1년에 몇백으로 늘어요. 계산상. 2천에 30% 하면 600만 원인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임대소득세 관리 앞으로 잘해야 돼요. 이제 나라에서 뺏어갈 겁니다. 임대소득세.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냐? 이제 양재희 씨한테 물어보겠죠. 결론은요, 전월세 신고를 최대한 안 하게끔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안 하게끔 해야 돼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그러니까 아까는 양도세 할 때 전입일자 이제 의무 없네 이랬잖아요, 저보고. 네, 예. 네, 임대소득세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입 안 시키는 거는. 예. 근데 전입을 한다고 하면 막을 수 없는 거 알죠? 민특법이라서, 임대차 네, 보호법은. 막을 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특이하게 넣어도 그 사람이 웃으면서 꺼져 하면서 전입하면 우리 막을 수가 없어요. 특이한 걸 다 깨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걸 활용하느냐? 그래서 단기 임대나 3, 4멘토를 이제 이용하는 게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단기 임대 3, 4멘토 하면 전입 안 하잖아요. 맞죠? 예, 2달 살고, 3달 살고, 한 달 살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이제 완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 임대나 아니면 최대한 전입을 좀 젊은 친구가 전입 확정을 잘 안 하게끔 좀 하든지 아니면 아니면 단기 임대를 하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30만 원으로 세팅을 해요. 공매대인이 한 번씩 다 가고 하다 보면 30을 안 넘게 돼 있잖아요. 원룸이 다. 그다음에 뭘로 빠져 있죠? 다 관리비로 빠져 있죠. 그 이유가 아, 뭐냐면 전월세 신고제 의무가 31만 원부터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원룸이 40이 안 넘잖아요. 관리비가 좀 그러니까 비싸고. 예, 그래서 보통 30 하고 관리비는 맥시멈 10. 근데 웃긴 게 사람들이 이것도 편법을 쓰니까 관리비도 10 넘으면 또 신고해야 돼요. 관리비를 10 넘게 받으려면.
그래서 40, 맥스 40에서 지방에 어떻게 받는다? 11만 원부터 신고하는 건가요? 1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10만 원까지 괜찮아요. 이게 10만 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 다가구를 조사하다 보는데 관리비가 음, 꼭 10만 원이에요. 네네. 넘는 그거 경우가 왜 그런 있더라고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월세가 30이 아니더라도 관리비를 10으로 해놓고 월세를 20몇만 원으로 세팅해 놓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관리비는 계속해서 관리비를 올리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관리비를 아싸리 처음부터 10으로 인지를 시키고 이 친구한테 계약할 때마다 월세를 올려나가는 거죠. 30까지. 결론적으로. 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럼 30이면 이제 전월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세는요, 여러분 세대별 과세일까요? 인별 과세일까요? 부부별 과세일까요? 분별. 소득세요? 인, 임대과세. 네, 인별 과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공동명의로 취득하세요. 공동명의, 저 그래서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취득한 거예요, 다 가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각각 쪼개져서 분리과세 2천, 2천으로 되는 거예요. 2천, 2천. 무슨 말인지 알죠?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4천이 되는 거지. 분리과세 되는 게 4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야, 전입 좀 하지 마라, 제발. 단기 임대를 3, 3년부터 전입하지 마. 30에 관리비 10으로 맞춰. 모든 기술을 다 써. 그 다음에 1.5룸, 투룸이 있다.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든 전입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걔네들이 또 전입을 왜 하냐면 회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려고 또 전입하는 네, 거예요. 세금.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한다? 와이프랑 내랑 최대한 분리과세 때려갖고 2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 요렇게 이제 전략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요, 공매대리님. 신탁을 할 때는 원룸이 졸라 많은 게 유리해요. 음, 원룸이 많은 게. 왜냐면 원룸이 많아야 우선 단기 임대 잘 빠지고요. 두 번째, 신탁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룸인데 60인데 100만 원으로 낮추면 우리가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네. 이제 월세가 30인데 100 맞추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거든요. 사람들도 이제 그 원룸 들어오는 애들도 크게 위험하다 생각 안 해요. 100 내면. 그리고 원룸이 좋은 게 뭐다? 30을 안 넣게끔 하니까 임대차 신고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룸이 많아서 좋은 이유는 신탁했을 때 좋고 두 번째 임대소득세를 좀 줄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룸이 많은 다가 완전 살아있는 노하우 아닙니까? 이게 어, 이제 왜 만약에 이렇게 다가구를 깊네, 엄청 내용이. 하나 물으면 만약에 다가구를 제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면 기존 주택은 어차피 비과세 요건이 되니까 일단 가장 매매를 하면 되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해서 전세들이 임차 살고 다가구가 원주택이 되니까 거기에서 임대소득은 일단 비과세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안 되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상황, 방금 말씀해준 상황이 오피스텔이 아니라 지금 집 한 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으로 다가구를 샀는데, 예. 그 다가구에서 다시 월세가 말씀해 나와. 주세요. 다가구에서 월세가 나와요. 예, 그런데요. 그게 비과세가 되려면은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겠죠. 단독주택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비과세. 누구를 비과세 받으려면요? 다가구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기존 주택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살고 아니요, 있는 아니요, 아니요. 주택은. 지금 좀 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비과세는 양도세만 해주는 겁니다. 양도세만. 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주택이 하나도 없이 다가구를 하나만 갖고 있어서 뭘 말하는 줄 임대소득이. 알겠다. 예. 월세 월세. 소득세의 면제 말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 1주택인 다가구 상황에서는 월세 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죠. 어, 고가주택이 아니면 예. 15억. 15. 맞죠? 예. 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 구매대리님이 오피스텔 하나를 갖고 있는데 실질 현황상 사람이 살고 있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예. 오늘 내용이 깊네. 또 임대소득세 됐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양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보면은 오피스텔을 그냥 공실로 지금 말하자면 사업자는 아닌데 전입을 안 시키고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양도 올 때는 아까 말씀 들어보면은 주택으로 맞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겠네요, 그게. 제가 다시 말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확률도 당하는 있다는 얘기죠. 경우가 있다. 근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막 비과세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죠. 그래서 상가 조심해야 같은 된다. 경우 지금 상가에서 임대소득을 얻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또 신고를 않거든요. 그냥 임대소득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 상가 하나 사가지고 임대 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들키면은 또 다 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조금 힘든 게 상가 월세를 받고 있는데 네. 그 상가의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 아닌가요? 사업자 등록을 했죠.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한 임차인이 나중에 매입 부가세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임대인이. 예. 그럼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또. 예. 일반 임대사업자. 그러면 소득세를 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소규모라 그냥 부가세를 안 끊어주고 대충 해서 그러나? 근데 한 번도 추징은 안 나왔더라고요. 2개 하는데. 그래요? 좀 응. 이상한데. 그 내가 나중에라도 이게 걸릴 텐데 그렇게만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일반 번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주네요, 임차인한테? 그러죠. 예. 그 임차인도 부가세를 안 주는 거겠네, 둘이서? 예, 예. 그렇게 그런 하겠네. 식인 것 아, 그럼 같아요. 둘이 짜고 그렇게 하는 거네. 맞죠? 예. 그런 경우는 안 걸릴 수가. 아니, 어떻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아, 이게 근데 그런 경우도 걸- 당연히 있긴 한데, 이제 걸리면 안 되죠. 시골이라 그러나? 예, 걸리면 안 돼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원래. 예. 근데 부가세를 끊어주고 무조건. 아니면 간이 사업자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간이 사업자가 아니라 아예 예. 사업자를 안 냈다는 거잖아요, 임대인분이. 예. 맞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내가 부가세 안 낼게. 나도 신고 안 할게. 사업자. 근데 이제 나중에 누가 조사를 하면 걸릴 것 같은데,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모르겠네, 불안하더라고 뭐까지는. 이게 나중에. 예, 근데 뭐 그냥 왠지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계속 그렇게 그냥 할 것 같은데, 지방에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소득세까지. 두나님 지금까지 헷갈리는 거 있어요, 법인으로? 아니요, 저는 헷갈리는 거는 지금 법인으로 주택종부세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네네네. 예, 그러니까 법인일수록 더 중요한 게 재산세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공부상 그냥 상업용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취득하고 무조건 공실 해놓은 상태에서 업무용 변경 신고까지 해서라도 상업용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 뒤에는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종부세는 사실 그럼 크게 관련은 없는데 추가가세 임대소득세 20%가 문제죠. 추가가세 20%. 양도할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양도할 때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임대소득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될 수 있다. 네네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될 거고요. 네, 법인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건데, 주거용이 월세 받는 건데, 사실. 자, 이제 대망의 가장 어려운 부가세입니다. 네. 진짜 어렵지 않아요? 지금 말하는 거? 이거 그 두 분도 세금 많이 알아서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네, 제가 진짜 약간 스팀 받을 때가 있는 게 진짜 초보가 저한테 와서 오피스텔 주택 들어가요? 이 한마디를 던져 저한테. 너 씨, 뭐 해야 되지? 진짜. 왜냐면 내가 잘못 얘기해서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오늘 이 버전이 아니라 8시간 알려줘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상가, 주거용, 세무서랑 상담 받으세요. 그럼 복잡합니다. 선생님은 뭐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도 안 하셨는데 그냥 투자하다 보니까 이걸 다 공부하시게 된 거세요? 오피스텔에 우선 세 개를 낙찰 받아보면 그래 됩니다. 아, 살아보려고요. 안 받았겠습니까? 그냥 쑥쑥 받았는데 이제 내 집도 여러 개인데 큰일 났네.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두두나오님은 이제 그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공매대인님이 만약에 이제 항상 큰 문제가 셀 때 이거죠. 내 기존 주택이 있고 오피스텔을 2개인가 샀어. 낙찰 받았어. 음. 근데 전입이든 아니든 전입을 했어. 예를 들어서요. 임차인이.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집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지금. 3주택이니까. 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이 돼 있는데도. 기존 주택으로요. 네. 그게 바로 뭐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머지, 거주주택 말고 나머지 주택을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는 거죠. 지금 이 오피스텔 2개를. 양도 아, 소득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2개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라에서는 사실 주택임대사업자가 나라를 대신해서 임대업 해주는 측면이 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절세를 해주는 원리라면서요. 나라를 대신해 임대업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임대업 하는 사람한테 비과세 혜택을 없애면 안 되잖아요. 이 법이 나온 취지가. 음. 맞죠? 그래서 이제 공매대행님이 이 법의 취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월세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씨, 전입이 돼 있어가지고, 나 지금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비과세 받고 싶은데, 이 상황인 거잖아요. 요때 빠르게 이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전입된 임차인을 나가라 못하죠. 계약 신청권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걸어버려, 이 2개를 다. 그 다음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은. 근데 요건이 있겠죠. 지금은 장기 주임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근데 조건이 뭐냐?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만으로 봤을 때는 5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2분의 1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래 적혀 있거든요, 조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오피스텔 2개를 주택임대사업자가 걸고 5년 이상만 가지고 있을 생각으로 하고 우선은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갈아타게 한다. 이제 이렇게 한 라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오피스텔 2개를 주택 임대사업자를 걸고 5년 뒤에 비과세를 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주임사를 걸어. 그 다음 주에 바로 비과세를 받아버리면 돼요. 다만
5년 이상 갖고 가는 거를 모니터링해요. 국세청에서. 근데 만약 5년 이내 팔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추징한다. 비과세 받은 걸 추징하면. 그리고 조건이 몇 개 더 있는 게 공시를 만들면 안 되고 5%보다 높게 받으면 안 된대요. 임대료를. 거주택 비과세 특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은 공시가 5억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 3억 이하짜리만 거주택 비과세 특례할 때 이제 그 주임사 등록하는 주택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 게 거주택 비과세 특례는 그냥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우리가 비규제 지역에서는 보유만 2년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받을 때는 비규제라도 2년을 거주를 해야 된대요. 그 조건 당연하겠죠.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공매대인님 아마 그렇게까지 세팅은 안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혹시나 해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게 아까 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혹시나 필요할 수 있는 라인 하나가 방금 그겁니다. 그거 말고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뭐 되는 게 많이 없어요. 종부세 합산 안 되는 거랑 재산세 깎아주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고. 자, 마지막으로 진짜 어려운 부가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를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오피스텔 할 때. 생각해 보셨나요? 부가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아니요. 첫 번째, 야, 근데 오피스텔로 이거 저 2주차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세금만? 지금, 나 이렇게 내용이 많을 줄 몰랐어요. 나 한 30분이 끝날 줄 알았는데. 자, 경매로 취득했어요. 네. 오피스텔을. 부가세 냅니까? 건물분 10%? 안 우리가? 냅니다. 낙찰자가? 경매나 공매는 안 냅니다. 안 냅니다. 네. 누구한테만 내야 돼요? 사업자한테 상업용 부동산 살 때는 건물분 10%를 내야 돼. 맞죠? 자, 네. 그러면 1번. 우리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우리가 상관없이 매도자가 경공매다. 그러면 매수인 부가세 안 내죠. 매도자가 분양사, 시행사. 매수인 부가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될 것 내야 같아요. 됩니다. 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매도자가 일반 임대사업자예요. 내야 한다. 내야 됩니까? 사업자니까. 응. 사업자니까 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까? 안 냅니다. 사업자인데? 낼 것 같지만 왠지 한 번 더 물어보신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두나우님 알고 있는 것 같아. 안 냅니다. 주택임대사업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돼야 있는데 될 것 같은데 매수인이. 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냅니다. 안 낸다. 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자만 냅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안 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에서는 내야 된다. 자, 그럼 매수인이 또 사업자야. 매수인이 또 개인 사업자야. 그러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개인 과세 사업자야. 그러면 받을 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있다. 만약에 매수인이 개인이거나 주임사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환급 못 받습니다. 자, 또 질문이요. 매수인이 개인 과세 사업자로서 환급을 받았는데요. 몇 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환급이 토해내지 않고 환급이 될까요? 10년인가 5년인가 잘 모르겠네. 10년 가지고 있다는 거래입니다. 국세청과의 10년 거래입니다. 너는 10년간 가지고 있어야지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거다. 만약에 5년 뒤에 임차인 전입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반 토해내야 돼. 환급받은 거. 5년 뒤에 전입을 받거나 5년 뒤에 주택임대사업자를 걸잖아요? 그럼 일반 임대사업자랑 주택임대사업자는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맞죠? 그러면 자동 일반 임대사업자 말소되면서 주택임대사 되면서 야, 너 부가세 절반 토해내 환급받은 거. 연차로 계산해서 토해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매도자가요. 자, 위에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맞죠? 네.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모든 상황에서 주택 임대사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자, 이번에는 매도자가 법인입니다. 매도자가 법인이고요. 임차인은 사업자입니다. 매수인 어떻게 돼요? 부가세 낸다. 맞나요? 네. 가장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매도자가 법인인데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지금. 잘 보세요. 법인 사업자라는 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명의라는 거죠.
이 네. 법인이 이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1임사 아니에요. 상가로서 등록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오피스텔이. 근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매수인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법인이 들어가는 게 어렵네요. 그래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1임사 등록도 안 돼 있고 이 오피스텔을 진짜 주거용으로 쓰는 건데요. 진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데 왜 매수인이 부가세를 내야 되죠? 왠 줄 아세요? 주거 용도로 쓰는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요. 법이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주거 용도로 임차 쓰는 건물은 부가세 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나 아파트나 빌라를 살 때 부가세 안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졸라 하여튼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맞는데 하여튼 법인 사업자잖아. 네. 법인들, 근데 이 오피스텔을 사업자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죠? 이 오피스텔을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으면 위처럼 부가세를 내는 건데 나는 법인 사업자인데 이 오피스텔을 졸라 주거용 임대업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 말인 거군요. 이해됐나요? 나는 이 법인이라는 이 가상의 이 사람은 이 오피스텔을 완전한 사업의 용도를 다 배제시키고 주거의 용도로만 이 오피스텔을 이 법인이란 가상의 인물이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이거를 면제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엄청 문제가 많이 됐어요, 과거부터. 우리는 이게 문제됐다고 듣지도 않았지만, 과거부터 투자자들은 이게 국세청이랑 맨날 싸운 거예요. 추가가세 안 내려고 그런 거겠죠. 아니, 추가가세가 아니라 반대로 부가세를 안 내려고 그런 거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인이 오피스텔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 보면.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매수인은 부가세를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이거 안 받아들여지면 부가세를 내야 된다. 내야 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제 끝나갑니다. 부가세만 하면. 저도 헷갈려서 어제 막 적어놔요. 저도 얼마나 어,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경우의 수로 저는 다 적어놔요. 결론은 이겁니다. 국세청에서는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법 조문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거용의 임대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가세 면제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아니라 이 법인이 이용하는 이 오피스텔은 매수인이 부가세를 안 내도 되고 나도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부가세는 엄청 큽니다. 건물분의 10%라서. 맞죠? 어찌 보면 부동산의 오피스텔은 건물분이 더 크거든요. 맞죠? 그렇기 네. 때문에 건물분의 10%라는 건 어찌 보면 매매가의 7%를 비용으로 내냐 안 내냐의 싸움이에요. 오피스텔은 비싼 것도 많아요. 롯데 시그널 보세요. 60억이잖아요. 그러면 부가세가 5억 정도 될 겁니다. 부가세를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엄청난 쟁점이겠죠. 자, 근데 국세청에서 이때까지 판례나 그들이 말하는 거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애매하고요. 너는 임대업이 아니다. 결국 너는 매매업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맞죠? 이렇게 이제 국세청도 돈을 많이 받아 먹으려고 다 욕심쟁이들이야. 매도자, 음, 투자자도 욕심쟁이. 여러분, 국세청도 욕심쟁이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주문의 판단에서. 너는 임대업이 아니면 매매업 아니냐? 너 지금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부가세 신고하는 거. 넌 매매업이니까 부가세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면적에 상관없이란 말이 왜 넣었을까요? 이거 여러분 또 헷갈릴 겁니다. 아파트 전용 면적 25m 제곱 이내면요. 여러분 부가세 내야 될까요? 매매업을 할 때? 안 내도. 안 내도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민아철님은 25 이상 하니까 부가세 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이라도. 그러니까 네. 원래 주택도 부가세를 내는 건데 면제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 오피스텔은 그러면 25평 이내면 매매 사업자 할 때 부가세 면제해 줄까요? 오피스텔은 안 해줍니다. 네. 아파트만입니다. 빌라랑 아파트만. 자,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답변을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두두나우님이 요거를 하고 싶은 거야. 결론적으로. 두두나우님이 요거를 이제 이행하고 싶은 거야. 전입을 졸라주다가 부가세를 신고를 안 하고 싶은 거야. 맞죠? 그러려면 변호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우선 세무서에 가서 이 법인으로 가서 주택 임대업을 또 사업자 등록을 하래. 이걸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래. 주택 임대업으로. 주임사를 하라는 거예요. 주임사. 법인으로. 그 다음에 얘를 재고자산으로 넣는 순간 이거 매매업으로 보겠죠? 얘를 법인 회계 처리할 때 고정자산으로 등록시키래요. 세 번째, 좀 오래 주래. 임대를. 오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좀. 단타. 뭐야, 두 나온 나갔나? 좀만 기다려 볼게요. 하면서 저도 어렵네. 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상가할 때는
매수인한테 부가세 받아서 내면 되지. 왜 이걸 안 내려고 그러냐. 지금 이 생각 안 드세요? 맞죠? 상가할 때는 이거 네. 걱정 안 하거든요. 왜? 사는 사람이 원래 10% 내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지 오피스텔 할 때 그걸 이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세금 특강에. 세금. 두나님, 아, 예, 예, 튕겨버렸습니다. 네. 얼굴이 안 나와서. 예, 잠깐 이게 중지돼가지고 튕겼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예, 그럼 얼굴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계속? 이제 나옵니다. 네. 또 얼굴을 네, 마주보고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아, 네. 변호사님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서 말 못할 거다. 부가세 내라고 말 못할 거다. 이래요. 네, 두나님. 두나님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양지tion 저 7번을 왜 계속 말하는 거지? 원래 상가할 때 두나님도 지상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냥 매수인이 부가세 내면 나는 그걸로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안 내려고 양지션은 계속 욕심쟁이처럼 하려는 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오피스텔도 사는 사람이 예? 네. 오피스텔도 사는 사람이 사업자로 들어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가세 내는 게 안 부담스럽잖아요. 사는 사람도. 네, 그 원리거든요. 우리가 상가나 지산을 팔 때 사는 사람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또 환급을 받겠죠, 여기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가세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냈다가 다시 받으면 되니까. 네. 근데 왜 오피스텔은 부가세를 안 받고 신고를 안 하려고 그럴까? 왜 이게 사업, 쟁점이 될까? 사업자가 안 사니까. 잘 보세요. 누나님이 월세 받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네,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죠, 오피스텔로. 근데 오피스텔도 오늘 약간 나름이거든요. 어떤 오피스텔을 살지 모르는데 어떤 오피스텔은 상가처럼 대부분의 매수인들이 사업자인 곳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진짜 전입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고 절반 이상이 진짜 사무실로 들어오는 분당 원룸 사무실들. 맞죠? 네, 그런 네, 곳이라면 7번 의미 없죠? 왜? 들어온 사람이 다 부가세 냈다가 자기가 환급 받을 거니까 맞죠? 언제 문제가 되죠? 첫 번째 아파트이거나 원룸이라도 개인이 매수인이 메이저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두 분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 개인 매수인이에요? 네, 그러면 매물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똑같이 2억에 나와 있는데 어떤 애는 개인이 파는 거니까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죠. 자, 개인이나 주택임대사업자가 파니까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죠. 이 네, 사람은 그냥 매매 계약서에 2억이라 적어 놓겠죠. 예. 그 다음에 법인은 뭐라 적어 놓을까요? 매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어 네. 놓겠죠. 그럼 뭐 살 건데 개인이나 개인 뭐 살 건데요. 사업자 거 사겠어요? 안 삽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부가세 별도를 안 붙입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사업자는 부가세 별도랑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냥 돈을 몇 천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그 얘기는 음, 뭐다? 부가세만큼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익이 없다는 얘기야, 법인으로 오피스텔 팔 때는. 그럼 두두나무님은 오피스텔로 이익을 내려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네, 차익을 내고 싶다면 첫 번째, 졸라졸라 싸게 사서 부가세 내던지 개인이랑 붙어가지고 아니면 매수인의 메이저가 사업자인 오피스텔촌을 사야죠. 그 동네가. 맞죠? 매수인의 네, 메이저가 사업자인 곳들은 걔네들은 개인한테 사면 부가세 안 낼 거고 그다음에 음, 우리한테 사면은 그냥 환급 받을 거고 그게 그거다. 그래서 사무실을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오피스텔촌을 사라. 두 번째, 진짜 오래 임대를 놓을 자신 있고 법인에 주택임대업을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맞죠? 회계를 고정자산으로 하는 이 변호사님의 말대로 하고, 나중에 개인한테 팔면서 국세청한테 소명을 하는 거죠. 나는 장기 임대로서, 실질적으로 임대로서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굴렸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제받아야 됩니다.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맞죠? 그렇게 해서 네. 부가세를 면제받고 개인한테 시세대로 파시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튕겨서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사업자를 내라고 임대사업자를 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일반 네. 임대사업자 내면 아니죠, 아니죠. 이 상황에서는 이제 주택임대업. 주택임대요. 예. 네. 법인인데 아, 주택임대업으로 이 오피스텔을 세무사에 등록시켜라는 거죠. 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시켜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변호사 말로는 야,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임대업이 아니냐, 법인 임대업이. 그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주택임대업이 아니라고? 국세청에서 못 이긴다. 이렇게까지 하면 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진짜 깊이 들어갔어요. 전 이렇게 강의를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저랑 같은 레벨의 투자자도 이거 몰라요. 근데 저는 좀 깊이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변호사 답변까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야, 요 정도면 진짜 깊은 내용이다, 맞죠? 야, 질문 지금은 좀 있으세요?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좀 이해가 되는데, 와, 이거 정리하려면 진짜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말을 못 해줘서 죄송합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가 짧을 때는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경울사 5기까지는 공실로 음, 파세요. 맞죠? 사업자 등록해서 파세요. 근데 주변에 그렇게 판다니까. 근데 이제 이런 판례를 다 듣다 보니까 아, 씨 이거 충분히 공격을 하네. 이렇게 해놔도 이제 이걸 내가 느꼈거든. 예. 아싸리 여러분들이 몰라야 되는데 저 때문에 이상한 걸 들은 겁니다. 어찌 보면. 현황을 아는 게 좋죠? 실제를.